음, 네, 이제 폼은 맞춘 거고요. 네. 이 2014년에 영국에서 네, 코딩 교육이 이제 다시 시작될 때 그 페퍼트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의 유튜브가 그 테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테드에 보면 코딩이 다시 한번 인기를 얻었지만 사실은 걱정되는 건 사람들이 그 나머지는 보지 않고 오로지 코딩만 쳐다볼 것 같다. 이런 걱정들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그 단어가 너무 이 표현이 너무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교육이 코딩 교육인가 이러한 이제 비판을 받고 있을 만큼 고민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하는 표현은 뭐 다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2014년 7월 21일인가요? 아마 정확히 그럴 것 같은데 그날 대한민국은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로 간다 이렇게 선포식을 하는 큰 행사를 가졌었거든요. 그때 교육부가 들고 나온 게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의 정책, 박근혜 어젠다에 이름을 붙여서 소프트웨어 교육 이렇게 들고 나온 거죠. 여기에는 어떠한 학문적인 기저도 없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제가 보면 그거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경제적 관점에서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거나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로 달린다거나 이런 표현들이 교육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학자들이 이 학문의 본질적인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언어로 좀 바꿔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컴퓨팅이라고 쓰고요. 미국은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쓰고 뭐 호주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 문제를 한번 논의해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하는 게 현재 지금 2014년 이후에 학교에서 아름아름 확대되어 오기는 했지만 과연 우리가 의도한 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달성하고 있다면 어떤 점은 그렇고 어떤 점은 그렇지 않은가? 만약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모임이 그것을 좀 세상에 드러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코딩 교육이냐 그리고 이게 컴퓨팅 사고력이냐 이렇게 하나로 단정지어서 이렇게 단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교육은 코딩 교육이다 이렇게 데피니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어떤 말인지 그들은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그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들어왔던 박형주 교수, 아주대 수학과 교수가 국가교육과정 개정 추진위원장을 맡았는데 이 찾다 보니까 인터뷰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코딩 교육은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존 주요 교과에 녹여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니까 앞에는 정보 교육을 강화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주요 과목에 녹여낸다. 학생들이 마치 호흡을 하듯 자연스럽게 컴퓨팅 사고력을 얻어간다 이렇게 썼는데 물어봐야죠.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국어에서 수학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이용해서 국어나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가? 어떻게? 되게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는데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 교육 또는 정보 교육 아니면 컴퓨팅 사고력 교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 사이의 갭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 문제가 앞으로 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문제 제기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할 건가? 초중 고등학교를 하나의 어떤 체제로 교육의 어떤 교과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건 교과죠. 그러니까 정보교과, 중학교는 정보교과, 뭐 고등학교도 정보교과 이러면 교과와 교과목을 우리가 구분해 놓고 보면 정보교과의 근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영국의 경우에는 세 가지. 하나가 컴퓨터 과학과 정보 기술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 이 세 개가 하나의 엮인 거죠. 근데 2022 교육 과정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는 국어에 34시간이 추가되면서 거기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그쪽으로 보냈거든요. 그게 정말 타당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컴퓨팅 교육 과정은
가보신 분들은 그래요. 영국이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다. 근데 분명한 건 교육 과정도 있고 그걸 끊임없이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조직도 있고 콘텐츠도 있다. 그거를 그렇게 폄하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레포팅 이렇게 리뷰 보고서가 올라온 것을 보면 컴퓨팅 교과를 크게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으로 나누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가르쳐지는 거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데피니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이고 우리는 무엇이 지금 갖추어져 있고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좀 수준 높은 컴퓨팅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좀 잘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절차적 지식과 선언적 지식이 어떻게 교육 과정에 잘 스며들도록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이제 영국에서는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국이나 아니면 이스라엘로부터 배운다면 우리가 조금 어디가 지금 교육 과정에서 어떤 점이 비었고 그것들을 그 다른 교육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생각이라고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그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페퍼트의 책을 읽으면서 공부했던 것들 또 그가 썼던 저널들을 찾으면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널들을 읽으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생각보다는 페퍼트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를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우리 할 일들을 좀 찾아보는 건 어떤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페퍼트는 이제 그 바이오그래피를 좀 찾아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이고요. 거기를 떠나서 영국에서 옥스퍼드 아니 네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영국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하고 거기에서 삐아제가 발생적 인식론 저희가 이제 그 연구소에서 수학자를 구합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서 삐아제의 연구에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삐아제하고 5년 동안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교육학계에서는 페퍼트는 사라지고 삐아제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컬한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학습 이론의 발달 과정이 쭉 있지만 교육하신 분들은 뭐 쉬운 일이지만 요 카그니티비즘이라고 하는 인지주의까지는 지식의 객관성을 중심으로 한 거고 구성주의 또는 컨스트럭셔니즘 그러니까 페퍼트가 말하는 것은 지식의 주관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식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페퍼트가 삐아제하고 결별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 결별하는 지점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프로덕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 프로덕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물건이거든요. 이 물건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이 나의 생각을 끌고 다닌다. 나의 생각과 바인딩 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페퍼트의 구성주의를 이제 컨스트럭셔니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페퍼트가 가장 비판했던 건 CAI였어요. 그러니까 군사 교육이나 일반 교육에서 많이 쓰던 지식의 전달을 위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두 분이 뭐 교육학에 남긴 업적은 굉장히 큽니다만 그 표를 보시면 굉장히 다르죠. 네, 어마어마하게 어프로치가 다른 방식이고요. 저희는 페퍼트의 입장이라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스스로 배워나가는 사회적 구성주의자 입장에서 논리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삐아제가 말하는 컨스트럭티비즘인데 이게 인지발달 단계거든요. 근데 페퍼트가 생각하는 거는 왼쪽에 있는 멘탈, 그러니까 이거는 스키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삐아제의 논리이고 그 논리를 같이 따라가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구체적 조작에서 형식적 조작으로 넘어갈 때 페퍼트하고 삐아제의 아이디어가 완전히 갈립니다. 갈리는 지점이
이 삐아제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 논리로 넘어가는 것들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추상을 다루니까. 그래서 추상을 다루는 일이 되게 어려워서 이것은 잘 가르쳐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페퍼트가 생각한 건 이 중간에다가 오브젝트를 줍니다. 오브젝트를 주면 그 오브젝트가 이 추상적 사고를 구체적 조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추상적 사고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주관적인 지식들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세상에서 알고 있는 지식과 동화되는 과정으로 넘어갈 때 그 오브젝트를 중간에 끼워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책을 쓰면서 가지고 온 오브젝트가 내 어린 시절의 기여예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가 2살 때 선물로 줬다라고 하는 옛날에 뭐 차동장치 같은 건데 거기에 보면 이것을 어려서부터 가지고 놀았더니 내가 나중에 수학을 배울 때 그 기여가 생각나더라. 뭐 이런 얘기이고요. 그래서 페퍼트가 지식을 구성하는 매개로서 오브젝트를 쓰는데 그 오브젝트가 뭐냐? 80년대에는 그 오브젝트를 컴퓨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컴퓨터가 아니고 그의 아이디어를 좀 확장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피지컬한 오브젝트들은 모두 다 사고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고하고 연결되는 객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삐아 페퍼트의 생각을 따라가면 컴퓨터, 뭐 기어, 지금으로서는 피지컬한 로봇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컴퓨터는 프로테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매개로 좋은 컴퓨터를 얻었다는 거, 그걸 잘 써야 한다, 배워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못 알아듣고요. 컴퓨터를 뭐 예를 들면 CAI로 쓰거나 아니면 워드 프로세서와 같은 도구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하셨던 OA 수준의 도구로 쓰는 형태로 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실증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거 만들었어요. 이 만든 게 이 거북이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이버네틱스를 하던 민스키하고 저거를 같이 연구를 해서 저걸 만들고 그리고 나서 저걸 움직일 수 있는 로고 프로그래밍을 만들고 그게 지금 우리가 스크래치가 된 거라고 보시면 저 오브젝트를 통해서 사고를 확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 학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저 책을 썼어요. 마인드스톰 이렇게 써서 저건 학자들을 위한 책이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읽기는 했지만 현실에서 구현할 생각은 안 했죠. 그 대신 그것을 아이디어를 그대로 누가 가져갔냐? 레고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마인드스톰이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장난감이 되었죠. 이거는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리고 90년대에는 실험을 해요. 이분이 이제 의회나 이런 데 다니면서 돈을 달라고 하십니다. 내가 아이디어를 실증해서 보여줄 테니까 한번 돈을 좀 줘봐라. 그래서 이 1990년이 보스턴에서 컴퓨터 박람회가 열릴 때예요. 그래서 보스턴 한쪽에서는 박람회가 열리고 그 옆에 한쪽에 초등학교에서는 교실 2칸을 터가지고 컴퓨터실을 저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이 컴퓨터가 로고를 얹었죠. 그리고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2년 만에 끝나고 저 컴퓨터들은 다시 학교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때 생각이 이 거북이를 얘들에게 주면 거북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발전시킬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인드스톰의 책에 보면 이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object to think with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나라에도 이걸 번역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는데 뭐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생각 유도 객체. 이건 아마 공학하신 분이 쓰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또 어떤 분은 생각나게 하는 사물 뭐 이렇게 쓰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말하는 클래스, 그러니까 요즘 OOP 프로그래밍에서 보면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어트리뷰트하고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오브젝트,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에 딸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OOP의 개념들을 아마 그때 생각했던 건 아니겠지만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Object to Think with라고 하는 거를 써서
이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Object to sync, Object to create with.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Object to sync, share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인터넷을 확장한다 이렇게 쓰는 거고, 어린이가 컴퓨터를 가르친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타일러에 의해서 정의된 튜티적 개념들을 미리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래서 학생들이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걸 반드시 배워야 한다라고 썼는데, 그건 학생들이 컴퓨터를 자기의 생각대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도구가 없으니까 내가 로고를 주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오브젝트 투 싱크 위드가 그 다음 단계로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세상을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퍼트가 오브젝트가 들어있는 세상을 마이크로 월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컴퓨테이셔널 오브젝트 이 단어에 좀 집중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컴퓨테이셔널 오브젝트라고 할 때 이 오브젝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다시 말하면 컴퓨테이션이 가능한 오브젝트라고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오브젝트 투 싱크 위드를 어디로 집어넣냐면 마이크로 월드로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월드는 수학의 뭐 한 자릿수 덧셈을 배우는 세상, 이게 마이크로 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월드를 거창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개념 또는 하나의 사실, 뭐 원리 이런 것들을 배우는 컴퓨터상에 만들어진 공간, 네, 그것들을 마이크로 월드라고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월드에는 거북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때 로고에는 거북이가 있었고, 지금 이 마이크로 월드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지금은 메타버스까지 갔으니까요. 뭐 가장 확실한 것은 마인크래프트가 굉장히 이 마이크로 월드를 잘 구현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게임 만드는 프로그램 코드 같은 것들도 이것을 분명하게 잘 실현한 도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왜 만들었는지를 이해를 못했던 것뿐이죠. 이제 또 하나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이 오브젝트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은 인지적인 것만이 아니고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감정들도 함께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만들면 거기에 애착을 느끼게 되고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고 세상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건 인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의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교육 얘기할 때 인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난번 저희 시그 할 때 송태혁 선생님이 이것이 정의적인 영역의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그 부분들을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연결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페퍼트가 쓴 글에 보면 마이크로 월드라고 하는 그 저널이 컬럼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세상을 이렇게 나눕니다. 튜토리얼, 툴, 마이크로 월드 이렇게 구분해요. 이건 그 이후에 타일러가 튜토리얼은 튜터, 튜터, 툴, 튜티 이렇게 바꾼 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아까 로봇을 갖고 놀 수 있는, 거북이를 갖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마이크로 월드라고 불렀고, 그 마이크로 월드 안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터틀톡이죠. 이게 로고의 랭귀지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고양이를 갖고 놀고 스크래치에서 그럼 애들이 하는 건 캣톡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요. 그래서 어떻게 배우느냐?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해보면서 배운다. 시행해보고 해보고 실수하고 디버그하고 이렇게 배우는 방식으로 바꾸자. 그래서 거기서 실패하는 거, 거기 제가 fail 이렇게 써놓았는데 fail이 실패가 아니라 처음 시도해보는 행위다.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뭐 책 제목은 강력한 아이디어 이렇게 써놨는데 파워풀 아이디어에 대한 데피니션은 없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크게 오브젝트 얘기가 나왔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원리, 그다음에 심리학, 이거는 발생적 심리학 이론입니다. 이거는 삐아제 의견이고요. 이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 이 삐아제 이론을 받아서 오브젝트하고 마이크로 월드를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게 매스랜드로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페퍼트가 말한 매스랜드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스크래치를 쓰고 있지만 찾아보시면 마이크로 월드라고 하는 그 코딩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든 것들이 이렇게 지금 뭐 수학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고요.
스크래치 사이트에 가서 매스랜드를 치면 또 이렇게 학생들이 배우는 도형, 삼각형, 각도 등등등등의 매스랜드들을 하나하나씩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우리가 메타포를 좀 사용하면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들을 조금 더 포장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영상을 연결했는데 네, 요게 사라졌네요. 아, 여기 있군요. 네, 요건 나중에 한번 좀 눌러보시면 그 아이디어를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게 구성주의적인 입장을 관점에서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하면 공부하는 학습 환경을 줘야 한다라고 할 때 최초의 스크래치는 코딩만 하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지금 2.0으로 오면서 웹 2.0의 특성을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들고 쉐어하고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컨스트럭셔널 러닝 엔바이러먼트가 원하는 건 만들고 공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 걸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주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공부는 어떻게 하냐면 개인적으로 획득한 지식이 사회적으로 객관화되어야 하거든요. 어휴, 큰일 났네. 갈 길이 먼데. 빨리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구성주의에서는 개인적으로 습득한 지식이 사회적으로 객관화되어야 하는 그 과정들을 스크래치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구현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것이 컴퓨팅 문화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페퍼트의 생각이고요. 이제 CT는 다 아시는 것처럼 페퍼트가 CT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CT 얘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윙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윙의 관점은 제 생각에는 이것이 일반화된 사고 능력이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블럼 솔빙 하는 능력인데 전제가 있다면 컴퓨터 사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전략을 사용한다는 것과 컴퓨터의 파워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과학적 사고나 수학적 사고하고는 좀 구분되는 형태로 가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영국은 왼쪽에 CT를 6개로 놓고 오른쪽에는 가르치는 방법을 5개를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르치는 방법,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하나의 경험 안에다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게 좀 다를 것 같고, 개념들은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이거는 스크래치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디지털 프로미스라고 하는 이 사이트 링크해 놨는데 여기를 한번 가보시면 이건 미국에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비영리 기구이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이것들을 미국의 학생들에게 개념화시키고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다음에 뭘 하고 싶으냐? 디지털 배지를 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CT에 관한 마이크로 크리덴셜을 얻을 수 있도록 CT를 발행하고 시험도 보고 배우고 있다는 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스터디가 안 됐어요. 저도 이걸 보고 도대체 애들이 뭘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한번 공개하고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제 조금 좀 구분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다른 교과에서도 컴퓨팅 사고력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 그 윙 같은 경우는 좀 구분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퓨팅 사고력과 컴퓨터 과학은 동일하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컴퓨팅 사이언스라고 부르는 명칭을 통해서 수학에서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컴퓨팅 사고력을 사용하는 것은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는 수학이나 과학이나 바이오매틱스 이런 데서 사용되는 거겠죠. 이게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니까 이거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유하게 학생들에게 코딩도 가르쳐야 한다고 하면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는 우리가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 하려면 바이오매틱스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바이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컴퓨터 과학자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3번에 써놓은 것처럼 컴퓨터 과학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학문이거나 가치로운 지식이거나 가치로운 경험을 주어야 하는 것이라면 초, 중,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이것을 가르쳐야 할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이것이 우리가 좀 연구가 되어야 조금 더 네, 교육 과정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다 그냥 제가 써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 지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과를 만들 수 있을까? 너도 나도 다 쓴다면 이것이 컴퓨터 과학의 기저를 둔 미국의 교과처럼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컴퓨터 과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찾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영국은 지금 이렇게 내용의 영역을 결정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거고, 컴퓨팅 사고력과 매서메티컬 싱킹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두 개가 좀 다르긴 한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이 뭐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건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교과를 통해서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 해결해야 하는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동화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거나 무엇을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때 그것이 컴퓨테이셔널한 컴퓨터 과학에 고유한 경험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한번 드려보고요. 꼭 뭐 그럴 필요는 없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이것을 조금만 더 발전을 시켜서 개념화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미 지금 다른 데서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 컴퓨팅 사고력이나 컴퓨터 과학을 블룸의 텍사노미하고 연결해 보는 것. 그래서 이거는 리바이즈된 텍사노미니까 컴퓨터 과학의 지식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인지 과정에 따라서 박스를 한번 채워보는 거죠. 어떤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네,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이거 대충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도 연구해야 하는 거고, 또 이 지식에 대한 그 웹의 이게 DOK, 네, 이 DOK 모델은 디그리 오브 날리지의 모델인데 이게 지식의 깊이에 따라서 3개, 4개로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개의 영역에도 한번 나눠보면 어떤가. 뭐 블룸과 다르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소프트 교육이라고 하는 문제를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코딩 교육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는 게 모든 교과에서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러한지 좀 물어봐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지넷 윙이 그 4페이지짜리 저널에 쓴 것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컴퓨팅 사고력의 핵심은 프로그래밍이 아닌 개념화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든 것은 컴퓨터 과학의 많은 개념들이 우리 삶에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찾아내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상에서의 컴퓨터 과학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런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개념들을 조금 더 확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페퍼트의 컴퓨테이셔널 오브젝트는 현실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세계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할 일도 없고 우리가 뭔가 조작도 가능하니까 이런 무한한 세계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줄 건가 하는 고민도 좀 해봐야 되겠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CT 또는 컴퓨터 과학 또는 컴퓨팅 사고력 또는 컴퓨테이셔널 사이언스 오브젝트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서 교과를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C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상의 목표로 제시된 것은 2009 때 같아요. 네, 그때 과연 이 컴퓨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교과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이것이 이제 우리의 논리로서 이제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CT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온 것을 우리가 교육 과정에다가 이제 넣어서 지금까지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한 텀이 도는 것 같아요. 한 텀이. 왜냐하면 이제 보통 어떤 개념이 나오면 그 개념이 뭐냐라는 걸 먼저 파악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개념을 실제로 교육하는 데 필요한 뭐 교재나 교사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연구되는 것이 평가 쪽인데 이제 평가에 관한 것들도 이제 계속 연구가 되고 그동안에 한 뭐 7, 8년 정도 기간에 이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이제 이 시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원래대로 처음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CT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 때문에 약간 좀 묻혀져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인공지능보다 사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학자들은 더 다뤄야 되고 더 우리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이 CT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김원희 교수님의 어떤 페퍼트의 인생길을 한번 같이 들어봤고 그 다음에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힌트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사실 자료를 처음에 보면서 뭐 특별히
뭐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될까라고 사실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료도 굉장히 늦게 드린 이유가 굉장히 고민스러워서 늦게 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그냥 간단하게 뭐 이거 하면서 제가 너무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이렇게 페퍼트의 어떤 일생을 깊이 있게 사실 저는 쫓아가지 못해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김원능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굉장히 뭐 인사이트 있는 뭐 그런 핵심적인 토론 주제를 제가 발제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에 관한 생각들을 아까 그 자료에 있는 것과 연관시켜서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답은 아닙니다. 답은 아니고 그냥 뭐 이런 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제 요즘에 나와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사실 이제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교육 과정에 이제 디지털 소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초 소양으로 이제 들어갔다고 하는 것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과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이제 타교과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고유의 CT 기반의 학문에 정진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중요한 건 교육과정이고, 교육과정 제시가 되어 있으니 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뭐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입장은 맞는 것 같긴 해요. 단지 이제 아직 우리 교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일단 초등에서의 독립교과가 지금 없고, 그다음에 실과라고 하는 그런 복합 과목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C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지적 사고 과정이고 절차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나타내는 행동을 통해서 이제 단지 유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뭐 심리학자나 인지의 과학자들이 요 사고력에 관한 다양한 어떤 영역 구분, 기능들을 구분을 했고, 우리도 이제 이런 어떤 프레임에 맞춰서 CT라고 하는 것들도 좀 더 정교하게,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히 추상화와 자동화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것에도 조금 더 많은 구분과 영역과 그 관한 연구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관련해서도 사실 뭐 제가 이제 학부 학생들 이제 하고 이제 모의 수업이라든가 하다 보면 학생들이 많이 이제 헷갈려하는 게, 도대체 이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활동이 신동적인 활동이냐 아니면 인지 활동이냐, 아니 또 이제 그런 이제 문제 가지고도 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교과서에 그렇게 써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사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어떤 우리 학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느껴봤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아까 이제 그 목표 분류 체계를 텍소노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당연히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뭐 플로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밍의 학습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의 어떤 텍소노미에 대한 구조와 그런 흐름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CT의 뭐 인지적인 또는 뭐 정의적인 뭐 그런 각각의 영역들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